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 동작구에 있는 김영삼 도서관에서는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기념식이 열리기도 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권 주자들도 총출동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고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김영삼 정신 무엇이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의미는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최단 기간에 아주 이제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저는 산업화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부국 대통령, 그리고 이제 민주화는 누가 뭐래도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분들의 공이 절대로 큽니다. 따라서 저는 30주년 의미는 이제 그 우리 민주화의 완성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네. 이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늘날 가장 필요한 정신은요.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좋아한 글귀가 대도무문, 큰 길을 가야 돼요. 떳떳하게 대도무문. 요즘 이게 정치인들은 좀 이게 그 샛길이나 또는 이제 지름길이나 이런 이제 꼼수 정치가 행해하거든요. 좀 이게 큰 길을 떳떳하게 가는 이런 대도무문 정신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우리나라 역사가 장기간 군사 독재 시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민정부의 출범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 민주화 시대의 돌입이었고요. 네. 단순하게 명칭상 문민을 썼다고 해서 이게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 독재 잔재를 제도적으로 청산함으로써 역사가 후퇴하지 않을 정도의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셨던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의 숙청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득권이라든가 과거 퇴행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과감한 개혁.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했던 시기에 네. 김영삼 대통령이 하셨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돼 왔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현재 정치 상황이 어떤 특정 세력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현 정부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기사에서도 보면 국가수사본부장을 또 검찰 출신으로 앉히고 이게 뭐 검찰이 유능한 인사라면 적재적소에 가는 게 맞습니다만 과도하게 검찰 인사가 국가 주요 기관을 차지하는 행태를 YS 정부가 그때 하나에 숙청하던 것처럼 특정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하는 형태가 전체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김영삼 정부 대통령을 통해서 한번 반추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각에서는 압도적인 부결이 과연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표결 결과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예상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은요 모든 게 기승전 배지, 다음 총선에 내가 배지를 달 수 있는가 없는가 이 기준에 따라 이제 그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두 부류의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 봐요. 첫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공천이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윤영찬 의원 이런 분들에게 대장동 비리를 처음 제기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의혹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내 공천이 어렵다. 이런 이제 의원들은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공천은 되더라도 당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런 쪽은 이제 그 5% 미만 접전 지역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과연 이게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을까? 혹시 이게 그 지지율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 당이 따라서 이제 그 도저히 본선이 좀 어렵다. 이런 의원들도 마음이 상당히 흔들릴 겁니다. 따라서는 공천이 힘든 의원들, 그다음에 당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이분들에게 지금 침묵하고 있는 한 100여 명의 의원이 있다 봐요.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침묵하고 있는 이런 의원들에게 뚜껑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옛날에 그 노웅래 의원권은요, 액수도 이게 그 금액도 작고, 네. 그리고 이제 한 번 부결하면 이게 그냥 기소하면 불구속 끝나잖아요. 근데 이번은 혐의도 이게 크고 중대한 데다가 한 번 이게 부결해도 다음에 또 검찰이 영장을 여러 번 계속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계속 부결시키는 게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국민 여론이 어떨까 이걸 고민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보고 계신데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난 의총에서 확인된 총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비판적 발언하신 분들에게도 의사를 여러 타지 다 교차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찬성표가 거의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지배적이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기 총선이나 개인적 정치 이해관계를 개입시키는 분위기 때문에 부결 여론이 형성된다고 하면 그런 어떤 전조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나오는 정도의 비판 목소리 정도가 아니라 네. 실제 조직화하고 세력화해서 반드시 표결 찬성을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향후에 이게 장기화되는 경우에 당의 부담에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의 목소리는 나오고는 있지만 적어도 이번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거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의 압도적 중론이기 때문에 찬성 표결에 나서는 의원은 극소수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1시간 가까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자들이 물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신경전도 격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비판하면 네. 하나는 이제 계속 이게 똑같은 고장난 레코드처럼 똑같은 주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뭐 야당 탄압이다, 검사 독재다, 정적 제거다 이런 이제 추상적인 계속 똑같은 말만 하지 구체적으로 이게 팩트나 증거를 가지고 이게 반박하는 건 없다.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이 거칠수록 오히려 이게 대국민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거친 말이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해서 하늘의 그물은 워낙에 넓어서 이게 성긴 듯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놓치는 법이 없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딱 고전 한마디로 국민의 민심 딱 이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전부 이게 뭐 강도, 깡패, 오랑캐 이런 게 거친 말만 쓴다 해서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떨어진다. 이걸 두 번째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 좋은데 이런 말을요. 한동훈 장관처럼 이게 법정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걸 이게 계속 국민들한테 지금 이게 여론전을 펴고 있는데 좀 이게 변호인답게 법리전을 펴야죠. 판사 앞에서 이게 떳떳하게 가서 좀 이렇게 영장을 비판하면 그러면 이게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이게 특권대에 숨어서 영장을 안 받으면서 계속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잘못된 내용으로 호도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이 정부 검찰 인사들 대통령도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 판사 앞에서 이 수사와 범죄 혐의를 얘기해야 되는 거는 검사의 책무입니다. 근데 실제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의 내용들 족족이 실시간처럼 언론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수사로 말하고 증거로 말하고 유죄 입증을 해야 되는 검사가 판사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서 여론에 계속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얘기해야 될 사람은 검사들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왜 굳이 이런 식으로 매번 어떤 대표의 어떤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당함을 여론에 호소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법무부 장관,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거에 조목조목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조롱성 표현이 담긴 말로 대표의 말을 이렇게 반박함으로써 이게 법리적 발언이 아니고 정치적 발언 아닙니까? 단순한 이재명 대표와의 신경전 대립감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갈등과 분열을 시키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적 발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검사야말로 재판에 가서 이 구속영장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말고 기소하고 재판에 가서 수사로 말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언론에 대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네. 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과 앞서서도 여러 사안을 놓고 건건히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본다면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는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일단 확고한 선입관이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에 했던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 정권에서 무슨 잘못했기에 야반 도주한 식으로 뭐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였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의문이나 의혹이 있는 행위들은 사실상 범죄 행위라고 다 단정해놓고 그런 편견을 갖고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다고 봅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을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견제하고 싸워 이겨야 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검사 출신 한동훈 어떤 개인의 시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 어떤 야망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정도의 정치적 발언을 하려면요. 만약 순수하게 수사와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인 목적이고 그것이 정의구현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려면 네. 향후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시면 적어도 그 진전성을 조금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차기 총선 내지 대선까지 바라보는 행보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는 당연히 정치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그때는 검사 시절에 그다음에 이거 한동훈도 검사 시절에요.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하고 이제 구속했죠. 그럼 이게 본인들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한 겁니까?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하고 이게 수사해서 구속했잖아요. 이게 한동훈 장관이 자기 정치적 야망 때문에 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동훈 장관은 평생 정의로운 이게 검사의 길로서 오로지 이게 부패잖아. 범죄자하고 이게 싸워온 거예요. 그게 보수든 진보든 누구든 관계없이 이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온 진짜 이게 참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우를 불문하고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수사 구속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나 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이게 증거와 팩트,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만 해온 거지 무슨 이게 사심에 따라 저는 해온 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행보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는데 오는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이 이것을 검사처럼 설명하지 말라 앞서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것이 어차피 부결할 테니까 힘 빼지 말고 대충대충 하라는 것이면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표결에 앞서서 과연 이 대표의 혐의를 어느 정도 수위까지 어떤 점을 밝힐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는 한동훈 장관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발언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난번 노웅래 의원을 참조해 보면 네.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피의 사실을 다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구속의 필요성을 적정히 소명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아직 수사 단계이고 범죄 혐의 사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도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를 단정해서 피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또 거기에 방어권 행사도 안 되는데 증거까지 직접 예시하면서 그 혐의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게 법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을 국회 표결에 붙이는 것은 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국무위원의 그 요구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범위에서만 설명을 하면 되지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임을 단정시키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 설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철저하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체포동의안의 표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는 자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체포동의안 표결 시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는 취지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냐 또 얼마나 증거를 잘 제시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주목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저런 방식으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의 내용 범죄 사실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게 맞는지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런 설명은요 피의 사실 공표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피의 사실 공표는 이제 그 수사 도중인데 이거는 수사가 마무리돼서 기소를 앞두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그 피의 사실 공표하는 죄는 무관하고 예를 들어 이제 깜깜이 내용도 모르고 이게 표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저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아무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찬반 표를 합니까?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무입니다. 대충 이게 설명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직무유기예요. 최대한 저는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최대한 동의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서 소상하게 증거관계라든지 또는 이제 구속의 사유 있잖아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소상하게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 이래 보고 오히려 그때 노웅래 의원권에서는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말한 적도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더 상세하게 더 이게 증거라든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과반이 넘는 57%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된다에 찬성하는 답변이 49%, 반대하는 답변이 41%로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답변은 절반이 넘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가 나왔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 여론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 그 이재명 대표는 세 가지를 뼈아프게 새게 됩니다. 첫째는 이제 저기 자막이 없는데요. 같은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지지 조사를 했거든요. 네. 저 같은 갤럽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지지하는 잘하고 있다. 이분이 37%예요. 그다음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56%입니다. 네. 이 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56%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 찬성이 49잖아요. 이 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이재명 대표는 구속해야 된다. 이 점에서 저는 특히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그 폐지 여론 보십시오. 폐지 여론이 57% 압도적으로 이게 그 2배 이상 아닙니까? 유지보다. 이게 국민 여론이에요. 지금 이게 국민 대다수는 옛날에 구시대 절대 왕정 시대의 유물인 불체포 특권이 왜 필요한가? 이거야말로 이게 역사 박물관에 보내야 될 유물이 아니냐? 이런 게 여론이 압도적이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공약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까지 한번 특권 누리고 다음부터 없애자.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검찰 탄압이니까 이번에는 불체포 특권 해야 된다. 이것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야당의 대표라면 깨끗하게 정말 이번에 수사가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된다 했기 때문에 나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떳떳하게 나가서 판사의 영장 실질 받아보겠다. 이러면 이게 그 상당히 국민이 박수를 칠 거예요. 따라서는 이 여론조사는 두 가지 점에서 즉 아까도 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반대측에서도 구속을 찬성한다는 거. 이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게 압도적 이론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조경 변호사님. 수사 장기화되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사실이 계속 언론에 노출되다 보면 네. 부정적 여론이라는 게 형성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여론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안에 있어서 이 수치만을 가지고 국민의 구속 수사 여론이 높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게요. 다른 유사한 조사에서 보면 이 수사가 정치 보복성 수사냐 아니면 네. 정당한 수사냐를 물었을 때는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오는 여론도 최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표시만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구속을 당할 만큼 범죄 혐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불체포 특권은 뭐 당연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뭐 정치인들이 계속 폐지 공약도 했었으니까 네. 이런 당연히 높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리라고 보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야당 대표를 헌정상 최초로 검찰에서
계속해서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것이 이재명 개인에 대한 어떤 비리 정도를 넘어서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 불체포 특권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폐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사안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해내는 것은 또 민주당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어제 울산 땅 의혹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명의 주자들이 이 의혹과 관련한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겠다.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선포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3명의 주자들이 이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김기현 후보가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황교안 대표에게 정치 생명을 걸어라 뭐 정계한테 또는 이제 뭐 앞으로 형사 고소하겠다. 네. 이런 이제 말들은 상당히 부적절한 말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 불필요한 저는 말이고 오로지 그 본인은 성실하게 팩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어제 해명도 보세요. 이 땅을 첫째 얼마에 어떤 경위로 샀느냐부터 해명을 해야죠. 어떤 데는 이게 등기부에는 3,800만 원에 산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2억 860만 원에 샀다고 돼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얼마에 샀느냐 말이지. 등기부에 보통 우리 부동산 사면 그게 가격이 표시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등기부에 3,800으로 돼 있는데 2억 860에 샀으면 이게 다운 계약서 아닙니까? 이거 탈세나 이거는 공소시효를 떠나서 이게 큰 문제잖아요. 따라서 이게 실제 얼마에 샀는데 근데 등기부에는 얼마로 기재했느냐 계약서에 이거부터 이게 소상하게 좀 밝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왜 샀느냐. 근데 본인은 이제 교회 아시는 교회 같은 교우인데 이분이 IMF 사업이 어려워져서 도와주기 위해서 땅을 샀다. 이렇게 지금 소명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2억에 샀다면 이게 같은 교회 동료인데 도와주기 위해서 맹지를 산다? 이 맹지라는 거는요. 길이 없으면 이게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냥 차라리 돈을 2억을 도와주지 왜 땅을 이게 사줍니까? 그게 길이 열린다는 그게 없다면 따라서 이게 그 구입 경위 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본인은 이게 또 뭐 목장 이런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무슨 이게 목적으로 왜 샀는지 이걸 조금 더 소상하게 그리고 이게 그분이 어떤 관계인데 어떤 사업하다 이게 어떻게 망해서 도와주는지 이걸 이게 밝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요. 지금 이게 그 시세가 얼마인지 지금 이게 오락가락합니다. 가장 넓게 보는 데는 이게 180만 원이라고 보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도 있고 또 이게 본인도 이게 뭐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말했고 실제 인근에 보면 20만 원 거래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시세가 과연 이게 몇 배 올라서 얼마 정도인지 이거는 이제 중개사 여러 군데 가서 아마 이게 평균적으로 해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좀 솔직하게 밝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군데군데 이 땅을 살 때는 이분이 울산시 고문 변호사였잖아요. 그다음에 2010년에 KT에서 이게 올 때는 국토해양위원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연결도로 할 때 2014년에는 울산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도시계획이라는 게 연도가 오래 걸리다 보면 본인이 입안해도 이제 최종 결정은 송철호 시장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도시계획이 되면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본인이 시장일 때 도로 입안이 된 게 없는지 이런 걸 이게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근육에 소명을 해야지 무조건 이게 뭐 고소하겠다 협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워낙 자세하고 길게 말씀을 네. 다 해주셔서요. 해명이 의혹 해소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해명을 하면 할수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혹이 있는데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뭐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상황들이 적어도 이 땅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단순하게 요즘 이 정도의 해명을 가지고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될 거로 보여지고요. 적어도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보면 김기현 후보께서 대표가 되실 가능성이 뭐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향후를 보더라도 적어도 당내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공격하듯이 한번 이 의혹은 깔끔하게 털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민주당이 양국관리법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날 표결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 역시 본회의 직회부를 예고한 상태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두 법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거세게 대치하는 국면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실에서도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두 가지 법안을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는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 지지층도 결집하고 정의당하고 이제 공조 있잖아요. 이런 이제 의도로 보이는데 옛날에 그 조국 교수가 쓴 책에 그 법 고전 산책이라고 최근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권유한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15명 중에 몽테스키에가 놉니다. 몽테스키에는 이제 그 법의 정신, 상권 분립을 이야기했죠. 상권 분립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다수당이 숫자만 믿고 완전히 입법 폭주를 한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다. 이런 이제 입법권을 남용할 때는 결국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거부권이에요. 거부권.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또 할 수 있는 거는 거부권 행사하면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가 나와서 다시 재의결되면 확정되는 겁니다. 저는 이 절차에 따르면 된다. 이래 봅니다. 제가 보기에 노란봉투법 이거는 이제 그 법이라는 게 칼하고 저울이잖아요. 이거는 양쪽에 저울이 한쪽으로 기운 거죠. 노동자 편 쪽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 됩니까? 노란봉투법도 이게 저는 명백한 위헌이고 그리고 이제 양국관리법도 시장경제에 반한다고 봅니다.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일고의 가치도 없이 거부권을 일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게 의회가 3분의 2 모을 수 있으면 자기들이 다시 재결하면 되겠죠. 네,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는 두 법안의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어떤 법안이라도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논의를 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본인들의 어떤 입장이나 이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의정활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국관리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안건 조정위 단계부터 상임위 단계부터 해서 무조건 반대 입장만을 정해놓고 협의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고요.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명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양국관리법 지금 쌀값 폭락으로 해서 농민들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농민들만의 문제나 식량 주권의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국가가 검토해야 될 문제인 거죠.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그 요건을 법정함으로써 남발을 해서 이게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이라든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하면 조정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 입장만을 고수해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이 국회의원의 책무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오늘 정치권 이슈들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